꺼지지 않는 불꽃. 제1장 봉제실의 하루.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수지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잠을 쫓습니다. 얇은 겨울 외투 하나로는 바람을 막을 수 없지만 그녀는 익숙한 걸음으로 평화시장 골목 안쪽으로 향합니다. 낡은 전구 및 기계음이 숨소리처럼 이어지는 봉제실.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대부분 17, 18, 20살이 채 안 된 소녀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왔네? 손가락 조심해. 밝은 눈을 한 명자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꿈 많은 그녀는 쉬는 시간마다 종이에 옷을 그려댔죠. 나중에 말이야, 강원도에 작은 공방 하나 열고 싶어. 손님 오면 커피도 드리고 따뜻한 옷도 팔고. 하지만 그 꿈은 늘 실장 오정희의 고함 소리에 묻히곤 했습니다. 수다 그만. 바느질 안 끝났어? 오늘 물량 200장이야. 기계처럼 반복되는 손놀림, 식지 않는 재봉틀. 점심시간, 아이들은 김치 한쪽에 찬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2장 하민의 수첩. 밤이 되면 하민은 손바닥만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자신이 직접 구해온 법전을 꺼내 베껴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연장시에도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입술을 깨물며 그는 중얼입니다. 이게 법인데 왜 아무도 지키지 않지? 책상 위 수첩엔 날짜와 이름, 나이와 시간, 일당과 식사 내용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여공들의 삶을 복사하듯 기록해 나갔죠. 친구 철수가 묻습니다. 하민아, 이걸 적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민은 잠시 멈추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모두가 무너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잖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제3장 무관심의 법. 서울 종로 노동청 민원실. 하민은 수첩을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합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이 10대입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합니다. 담당자 김용기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깁니다. 청년, 그런 건 회사 내 문제예요. 법이 현실을 다 따라오진 못해요. 그런 법은 왜 있는 겁니까? 하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본인만 다쳐요. 그 말은 마치 하민이 진심으로 소중히 들고 온 그 모든 기록과 정성의 무게를 가볍게 던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하민은 아무 말도 없이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엇인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4장 작은 연대. 성당 한 구석방에서 하민은 처음으로 책상이 있는 공간에서 말을 꺼냅니다. 정하늘 신부는 따뜻한 눈으로 수첩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록 보석 같습니다.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보죠.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거기엔 대학생 백소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민씨, 이건 누군가 꼭 읽어야 해요. 다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일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소책자가 만들어졌고 소문처럼 퍼졌습니다. 평화시장 인근의 작은 찻집에서 밤마다 몇몇이 모여 낭독회를 열었습니다. 불법적인 모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제5장 균열. 사장 조카 최용호는 하민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삼촌 강하민이란 애 말이죠. 이상한 전단지 돌리고 있어요. 노동청에도 들락거린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민은 해고당했습니다. 폭직을 요구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시장에선 불편한 사람은 오래 못 있어요. 동료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괜히 엮이지 말자. 김학수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민아, 미안해.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혼자가 된 그는 어느 날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제6장 다시 불붙는 마음. 며칠 후 익숙한 얼굴들이 조심스레 하민의 문을 두드립니다. 김학수, 김대우, 민병기. 그들의 얼굴엔 미안함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 말이 맞았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겁먹고 살았던 거야. 우린 사람이야.
그걸 증명하고 싶어졌어. 작은 방에서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날 밤 하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제7장 불꽃의 날. 1970년 11월 13일 하미는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어머니 장미숙에게 말없이 유서를 건넵니다. 거기엔 짧지만 단호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 합니다. 점심 무렵 평화시장 앞. 하미는 조용히 사람들 사이로 들어섭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냅니다. 성냥을 켜는 손이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불꽃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누군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민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제8장 침묵과 울림. 며칠 뒤 하민의 장례식. 서울 하늘에 싸늘한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모른 채 살아왔던 시장 상인들도 이름 모를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 윤재석은 조용히 취재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청년 강하민, 당신의 불꽃은 우리 모두의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당신의 절규는 이제 우리가 이어갑니다. 그날 이후 시장엔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공들의 식사 시간이 처음으로 정해졌고 야간 노동이 줄었습니다. 고작 몇 분이라 해도 사람들은 그 시간을 하민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생긴 거야. 누군가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명자는 드디어 자신의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에는 명자의 옷방,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글귀가 의미심장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간판 아래 첫 손님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검은 코트를 입고 해진 작업복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오빠가, 그러니까 하민 오빠가 이 옷 좋아했거든. 그냥 고치고 싶었어. 어디에도 안 버릴 거야.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안엔 아주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정하늘 신부는 강하민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장학금은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꾸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집니다. 김학수는 전국을 돌며 청년 노동자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그가 처음 소개하는 이름은 항상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사람 강하민. 불꽃으로 길을 밝혀준 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박물관 한켠 유리관 속에 낡은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강하민이 밤마다 촛불 아래 베껴 썼던 그 수첩. 수첩 앞에 선 초등학생이 묻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아이의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한 청년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적은 기록이란다. 아주 오래전에 불꽃처럼 살다 간 사람이지. 아이는 말없이 유리관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커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날의 불꽃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은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